서류 몇 장과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단순한 사고로 보였던 이 사건은 보험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욕망의 결과였습니다.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그날의 물결이 아직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울리고 이름 없는 그림자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어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대전의 저녁 공기가 유리처럼 눌려 있었죠. 이민수는 계산처럼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하루의 끝마다 같은 길을 걸었고 그 평온함이 그날따라 낯설었죠. 윤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바람 좀 쐬어요. 민수는 잠시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고요하게 번지고 있었죠. 바람은 불었지만 방향이 없었어요. 그날의 공기는 이유 없이 무겁고 대화는 이상하리만큼 짧았죠. 낯선 예감이 짧은 숨처럼 스쳐갔어요. 그는 그걸 그냥 피로라고 믿었죠. 서연은 가방 속을 정리했어요. 손끝이 닿을 때마다 봉투의 비닐이 작게 찢기는 소리를 냈죠. 낚시 떡밥, 소주 한 병, 그리고 흰 수건 한 장.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차분했어요.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물었다가 바로 미소를 지었죠. 금방 다녀와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짧은 문장은 묘하게 부자연스러웠죠. 강도현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투 속엔 이미 다른 그림자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낚싯대를 들고 웃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한 번도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티코의 창문 너머로 밤이 흘러내렸어요. 좁은 차 안엔 라디오의 잡음이 10개 섞여 있었죠. 민수는 도로 표지판을 따라 시선을 옮겼고 서연은 조수석에서 손끝을 맞잡았어요. 그 손이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알 수 없었죠. 차는 국제기도원 입구 근처에서 멈췄어요. 낚시하기 좋다는 말이 그때는 아무 의심도 없었어요. 주변은 어둡고 바람이 이상하게 들려왔죠. 그녀는 잠깐만 기다려요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차 안의 온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민수는 그 미세한 변화를 끝내 설명하지 못했죠. 윤서연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발밑에 흙이 젖어 있었고 풀립그된 이슬이 달려 있었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잠시 후 불빛 아래로 강도현의 이름이 떴죠. 지금 시작할게요.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끝내는 신호였어요. 강도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죠. 확실하게 해. 통화가 끊기자 그녀는 숨을 고르고 다시 차로 돌아왔어요. 민수는 웃으며 물었어요. 자리 괜찮아요. 그녀는 대답 대신 시선을 돌렸어요. 그때 민수는 알 수 없는 냄새를 맡았죠. 싸늘하고 낯선 금속의 냄새였어요. 물가 근처의 공기는 축축했고 안개가 허리를 감싸듯 얇게 흘렀죠. 윤서연은 트렁크를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민수는 낚싯대를 펼치며 웃었죠. 그 웃음이 어색하게 길었어요. 서연은 상자를 뒤로 밀며 민수의 등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그 찰나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건 후회가 아니라 무표정이었어요. 강도현이 시킨 대로라면 지금쯤 그는 의식 없이 물가에 있어야 했죠. 그녀는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미세한 비명이 울렸어요. 강도현은 멀리 떨어진 폐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담배 끝에 불빛이 어둠을 찍듯 반짝였죠. 그의 입가엔 얇은 미소가 걸렸어요. 이제 곧 끝이야. 그는 중얼거렸죠. 전화기 화면의 시간은 11시 47분을 가리켰어요. 방 안엔 보험 서류와 낚시용 지도,
그리고 이름이 적힌 봉투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민수, 윤서연, 정수진. 그 이름들은 그에게 숫자와 같았죠. 돈이 걸린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는 창문을 닫으며 천천히 웃었어요. 바깥의 공기가 유리처럼 식어가고 있었죠. 물가로 돌아오자 윤서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민수는 물살을 바라보며 낚싯줄을 던졌죠. 찌가 흔들리는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뒤에서 손끝을 쥐었다 폈어요. 그때 강도현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퍼졌어요. 지금이야. 그녀는 머뭇거렸고 손이 떨렸죠. 그러나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숲속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었죠. 그녀는 뒤돌아봤어요. 하지만 그건 민수가 아니라 강도현의 공범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비닐을 내밀었죠.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민수는 그들이 다가오는 걸 보지 못했죠. 공범의 손이 비닐을 펼쳤고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바람이 찢기듯 울렸고 물가의 냄새가 한순간에 차가워졌어요. 윤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굳었죠. 민수의 숨소리가 거칠게 변했어요. 그의 손이 허공을 잡았고 공기가 뒤틀렸어요. 어둠이 그 위로 내려앉았어요. 그 짧은 시간, 바람조차 움직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내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어요. 오직 물결만이 흔적처럼 반짝였어요. 강도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시계를 봤어요. 끝났군.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공범은 물가에서 비닐을 접고 천천히 차로 향했죠. 윤서연은 그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단지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녀의 어깨 위로 안개가 내려앉았어요. 강도현은 그녀에게 전화했어요. 잘했어. 이제 부산으로 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이었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엔 소리 없는 울음이 울리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강도현은 도심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엔 담배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죠. 그는 라디오를 켜고 웃었어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 그 말이 끝나자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묘하게 어긋났어요. 그의 손목엔 새 보험증권이 묶여 있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 바꿔 적은 계약서였죠.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은 조용했고 아침 햇빛이 천천히 차 안을 비추었어요. 그 평온이 얼마나 끔찍한 위장인지 그조차 모르고 있었죠. 며칠 후, 윤서연은 부산의 낡은 여관에 숨어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는 바닷바람이 스며들었고 커튼은 축 늘어져 있었죠.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카락을 묶었어요. 손끝이 떨렸죠. 얼굴엔 어제보다 더 짙은 피로가 남아 있었어요.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머리맡엔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대전 신혼부부 변사 사건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그녀의 시선이 제목을 따라 흘렀고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문이 열리자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왔어요. 강도현이었죠. 그는 웃으며 말했다요. 고생했어, 서연아. 그 말이 어쩐지 무섭게 들렸어요. 그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봤어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완전히 내렸죠. 서연은 뒤로 물러났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강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 끝내야지.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단 하나였어요.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죠. 자신이 다음 순서라는 거려. 윤서연의 손끝이 떨렸어요. 강도현의 발소리가 바닥을 긁으며 다가왔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침대 모서리에 앉았어요.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어요. 시계 초침이 크게 들렸고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죠. 강도현은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요. 너무 잘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는 웃었어요. 그 웃음은 사람의 온기가 빠진 금속 소리 같았어요. 그의 손이 서연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 속엔 끝없는 어둠이 번졌죠. 그날 밤의 여관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바깥의 트럭 소리조차 멈춘 듯 했죠. 서연은 몸을 떨며 뒤로 물러났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바람이 스며들었죠. 강도현은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봉투 안엔 신혼부부 보험증권과 그녀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서명만 하면 돼.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서연은 도망치듯 뒤를 돌았어요.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죠. 강도현은 천천히 걸어왔어요. 발걸음마다 마룻바닥이 짧게 비명을 질렀어요. 서연은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몸을 지탱했어요. 강도현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죠. 넌 원래 이런 거 못했잖아. 결국 끝까지 나약한 액. 서연은 울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눈이 말라붙은 듯 했죠.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고 방 안의 냄새는 쇠처럼 차가웠어요. 그는 조용히 다가가 서류를 접어 넣었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넌 이미 나랑 같은 곳에 와 있잖아. 그 말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여관 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서연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얇고 약했어요. 강도현은 아무렇지 않게 입가를 올렸어요. 조용히 해. 아무도 듣지 못해 그의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눌렸어요.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고 커튼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머릿속에 이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죠. 짧은 웃음, 따뜻했던 손, 그리고 그가 사라진 밤의 냄새. 강도현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왜 나를 원망해? 이건 다 너도 선택한 일이야. 이 그의 목소리는 귓가에 박히듯 낮았어요. 서연은 몸을 비틀며 그 손을 밀쳐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그 순간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렸어요. 강도현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그는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봤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유리컵을 집어들고 손끝이 다치지도 모르게 세게 내던졌어요. 유리컵이 벽에 부딪히며 산산이 깨졌어요. 그 소리가 묘하게 크게 퍼졌죠. 복도의 발소리가 멈췄고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있었어요. 강도현은 급히 몸을 돌려 커튼을 젖혔어요. 그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려 했지만 순간 문이 열렸어요. 여관 주인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강도현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끌어당겼어요. 가족 싸움이에요. 그는 억지로 웃었어요. 주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문을 닫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 서연의 눈빛은 완전히 변했죠.
그녀는 결심한 듯 몸을 돌렸어요. 강도현이 방심한 사이 서연은 깨진 유리 조각을 움켜쥐었어요. 손끝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녀는 그대로 그의 손목을 내리쳤어요. 짧은 신음이 터졌고 피가 벽에 번졌어요.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미쳤어. 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그는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너지는 듯했죠. 두 사람의 숨이 뒤섞이며 여관은 또 한 번 정적에 잠겼어요. 잠시 후 문밖에서 다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훨씬 가까웠죠. 강도현은 이를 악물며 창문 쪽으로 몸을 던졌어요. 서연은 뒤를 쫓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창문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는 젖은 골목길을 미끄러지듯 달렸어요. 서연은 문까지 달려가 바깥을 내다봤어요. 비 속의 그의 모습은 흐릿했죠. 경찰차의 불빛이 멀리서 번쩍였어요. 그녀는 그제야 주저앉았어요. 손끝이 피에 젖었고 온몸이 떨렸어요. 그 방 안엔 유리 조각과 찢긴 서류만이 남아 있었어요. 새벽이 밝자 경찰은 여관을 포위했어요. 형사 류범석이 현장에 도착했죠. 그는 방 안을 살펴보며 중얼거렸어요. 피해자와 용의자가 동시에 흔적을 남겼군. 바닥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커튼 아래엔 강도현의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어요. 류범석은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거기엔 세 사람의 이름과 5개의 보험사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야.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여관 복도 끝에서 경찰들이 들것을 옮기고 있었죠. 천이 덮인 몸, 그 밑으로 윤서연의 손목이 보였어요. 그 손목엔 얇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류범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천천히 퍼졌어요.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그는 서류를 다시 접으며 말했다. 끝은 없군. 그 말엔 씁쓸한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옥천으로 향하는 길 위, 강도현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차 안엔 담배 냄새와 빗물이 뒤섞여 있었고 그의 손목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그러나 그 평온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거짓이었죠. 강도현은 밤새 도로를 달렸어요.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히며 리듬처럼 쏟아졌죠. 그는 뒷좌석의 가방을 힐끗 봤어요. 안에는 보험 서류와 현금 다발이 뒤엉켜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교통정보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울 속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뒤엉켜 있었죠. 다 정리됐는데 왜 끝이 안 나지? 그는 중얼거렸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핸들을 쥔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도로 표지판 위로 번개가 쳤죠. 빛이 차 안을 찢듯 들어왔어요. 그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새벽의 국도 한복판에서 차가 멈췄어요. 엔진은 멀쩡했지만 바람이 이상하게 멈춰 있었죠. 강도현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풀잎 사이로 물소리만 들렸죠.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불을 붙이자마자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그 불빛이 얼굴을 스쳤죠. 그때 어디선가 발소리가 났어요.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느낌은 확실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차로 돌아갔어요. 백미러에 스친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며칠 뒤 옥천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산중턱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류범석 형사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숲속은 눅눅했고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죠. 형사들이 땅을 파내자 검은 봉지가 드러났어요. 봉투 안엔 젖은 옷가지와 서류가 엉켜 있었죠. 서류엔 강도현의 지문이 남아 있었어요. 류범석은 조용히 말했다요. 도망쳤군요. 그가 봉투를 덮자 바람이 한 번 스쳤어요. 빗방울이 다시 떨어졌고 나무들 사이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땅이 말을 거는 것처럼요. 그날 밤 강도현은 산 아래 허름한 민가에 숨어 있었어요. 낡은 전구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그는 손목의 상처를 붕대로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다들 바보야. 나한테 안 될 거야. 방 안엔 썩은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신문이 놓여 있었죠. 보험살인, 주범 도주 중이라는 제목이 굵게 찍혀 있었어요. 그는 신문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나 찢어진 글자 사이로 준서연이라는 이름이 남았어요. 그 이름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여자, 왜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밖에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커튼을 젖히며 창문 밖을 봤어요. 경찰차 불빛이 멀리서 번쩍였죠. 그는 즉시 등을 돌려 가방을 챙겼어요. 창문을 통해 뒷산으로 도망쳤어요. 숲속의 어둠은 깊고 짙었죠.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고 흘길은 미끄러웠어요. 그는 숨을 몰아쉬며 뛰었어요. 발밑에 돌이 굴러가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긴 여운을 남겼어요. 그는 나무에 몸을 기댔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죠. 그러나 그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정막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형사 류범석은 수색팀과 함께 산을 올랐어요. 도주동선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경찰이 말했다요. 류범석은 손전등을 들어 올렸어요. 빛이 나무 사이를 스쳤죠. 그때 무언가 번쩍였어요. 흙 속에서 반쯤 묻힌 금속 조각이 보였어요. 그는 장갑을 끼고 그것을 꺼냈어요. KEDH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라이터였어요.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죠. 여기야. 그 말에 다른 형사들이 모여들었어요. 빛이 어둠을 가르며 퍼졌고 그 아래에서 무언가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흙을 파내자 부서진 시계와 신분증이 나왔어요. 강도현의 사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러나 그의 시신은 없었어요. 대신 낡은 외투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류범석은 조용히 말했다요. 끝까지 도망쳤군요. 그는 바닥의 흔적을 손전등으로 비추었어요. 진흙 위엔 발자국이 두 겹으로 겹쳐 있었죠. 하나는 강도현의 크기, 다른 하나는 훨씬 작았어요. 누군가 함께 있어서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불며 흙먼지가 흩날렸어요. 그 냄새는 오래된 피처럼 무겁게 코를 찔렀죠. 며칠 뒤 새벽, 근처 하천에서 낡은 티코 차량이 발견됐어요. 물에 반쯤 잠긴 채 부식이 심했죠. 견인 후 차량 문이 열리자 안에서 흙과 진흙, 그리고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상자 안엔 보험 서류와 손목시계, 그리고 강도현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형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 스스로 묻은 거야. 류범석이 말했다요. 도망이 아니라 정리. 그의 말에 현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한참 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끝내려 한 건 그 자신이었겠지? 비가 그친 도로 위 구급차와 경찰차가 한 줄로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옥천 보험연 쇠살인 사건 주범
자취만 남기고 실종 신문사는 그 문장을 제목으로 실었어요. 사람들은 잠시 분노하다 이내 잊었죠. 뉴스는 다른 사건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류범석은 잊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엔 여전히 윤서연의 눈빛이 남아 있었죠. 살려달라던 마지막 눈빛, 그리고 그 방의 냉기. 그는 사건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악은 끝나지 않아. 형태만 바뀔 뿐이야. 밤이 내리고 옥천의 하천 근처엔 여전히 바람이 불었어요. 사람들이 그곳을 지날 땐 이유 없이 속삭였죠. 누가 또 죽었다더라. 달빛 아래서 바람은 낮게 울었어요. 풀이 피스치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죠. 강도현의 그림자가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바람은 계속 불었고 물결이 은빛으로 깜박였어요. 그 아래엔 여전히 티코의 녹슨 차체가 묻혀 있었어요. 세상은 잠잠했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공포였죠. 류범석은 사건 보고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사무실엔 종이 냄새와 커피 찌꺼기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벽에 걸린 범인 도주 사진을 바라봤어요. 강도현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죠. 그 눈이 자신을 비웃는 듯했어요. 그는 창문을 열어 담배를 피웠어요.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흔들렸어요. 연기 사이로 윤서연의 이름이 떠올랐죠. 그녀는 끝내 피해자가 되었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그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경찰서 뒤편 창고에서 문서들이 분류되고 있었어요. 젊은 형사가 서류 뭉치를 넘기다 멈췄죠. 이거 뭐죠? 종이 속엔 낯선 보험증권이 들어 있었어요. 보험금 수령인은 류범석이었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빼내 확인했어요. 발신인은 KDH. 순간 손끝이 굳었어요. 그는 숨을 몰아쉬며 의자를 밀쳤어요. 서류에는 그의 서명처럼 보이는 필체가 남아 있었어요. 이건 조작이야. 그러나 봉투 안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죠. 내가 보고 있지. 이 짧은 문장, 검은 잉크. 류범석은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마다 이상한 꿈을 꿨죠. 물가 위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꿈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고 그 그림자는 언제나 강도현이었어요. 그는 눈을 떠도 꿈이 끝나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면 의자에 누군가 앉아있는 듯한 감각이 있었죠. 밤마다 커튼이 스스로 흔들렸어요. 그는 책상 위의 권총을 만지작거렸어요. 끝난 사건이잖아.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류범석은 옥천 하천으로 향했어요. 차에서 내리자 바람이 강하게 불었죠. 하천 근처엔 아무도 없었어요. 물소리만 귓가를 때렸죠. 그는 손전등을 꺼내 비추었어요. 풀잎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스쳤어요. 거기 있지. 그는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물 위에서 기포가 터졌죠. 그 순간 그의 발밑에서 무언가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흙이 흘러내리고 물결이 갑자기 일었어요. 그는 중심을 잃고 주저앉았어요. 손전등 불빛이 물속으로 떨어졌죠. 물은 차갑고 깊었어요. 그는 손으로 버둥거리며 물 위로 올라오려 했어요. 그러나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이럴 리가. 그가 외쳤죠. 물속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어요. 그 얼굴은 강도현이었어요. 썩은 듯한 피부와 공허한 눈동자가 그를 바라봤어요.
끝난 게 아니야 목소리가 들렸어요. 류범석은 필사적으로 물 밖으로 나왔어요. 숨을 몰아쉬며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하천은 고요했고 물결은 아무 일도 없던 듯 흔들렸어요. 그가 손을 들어올리자 손목엔 진흙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그는 경찰서에 복거했어요. 동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달라졌죠. 책상 위엔 그가 물속에서 주운 라이터가 놓여 있었어요. KDH 그 문자가 여전히 선명했어요. 그는 그것을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끝까지 도망쳤어도 결국 돌아오네 그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일었어요. 순간 라이터가 스스로 켜졌어요. 불빛이 타올랐고 공기가 갑자기 식었죠. 그는 놀라 라이터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빛 속에서 얼굴이 드러났어요. 윤서연의 얼굴이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도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류범석은 숨을 멈췄어요. 불빛은 점점 약해졌고 방 안의 공기는 정적에 잠겼어요. 윤서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당신이 그를 멈췄어야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불빛이 꺼졌어요. 방 안은 완전한 어둠이 되었죠. 류범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차갑게 들어왔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웃음이 들렸어요. 그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그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날 이후 옥천 하천 주변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불빛이 떠오르고 물가에 그림자가 서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피했죠. 그러나 어느 날 한 낚시꾼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속엔 물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있었어요. 경찰은 장난이라 말했지만 류범석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물 위의 그림자는 분명히 강도현의 체형이었어요. 그는 담배를 피우며 사진을 구겼어요. 그러나 그 종이 위엔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끝나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사건은 잊혔어요. 하지만 밤마다 옥천의 물가엔 바람이 울렸어요. 그 바람 속에서 사람들은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죠. 보험, 서류, 그리고 이름 류범석은 그 후로 사라졌어요. 경찰 기록에는 휴직이라 남았지만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은 없었어요. 단지 그의 책상 위엔 낡은 라이터 하나만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라이터 옆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다시 들렸어요. 공기가 울리고 있어요. 그 문장은 마지막 기록으로 남았어요. 밤이 내리고 하천의 물결이 달빛을 머금었어요. 풀잎이 흔들리고 물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죠. 강도현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지만 공기의 울림은 여전했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어요. 그 아래서 물은 조용히 요동쳤어요. 윤서연의 이름이 낮게 메아리쳤죠. 끝난 게 아니었죠. 그 말과 함께 바람이 꺼졌어요. 하천은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그러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숨결 하나.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잔향이었어요. 새벽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어요. 옥천의 하천 위로 첫빛이 번졌죠. 물결이 은빛으로 흔들렸고 풀잎 끝엔 밤새 머물던 이슬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기억에선 사건이 희미해졌지만 그 땅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을 품고 있었어요. 강도현도, 윤서연도, 그리고 형사 류범석도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공기 속에서 울렸어요. 한 아이가 물가를 지나며 속삭였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걸었어요. 그러나 아이는 다시 뒤를 봤어요. 물결이 흔들렸고 그 위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공기가 남았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